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세상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안철수의 대선 출마 현실인가 희망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문국현 대표님 모시고 함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유명종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문국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먼저 인사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중국의 사업을 좀 이제 파일럿 사업을 했는데 네. 그게 완성돼서 4월 20일부로 넘기고요. 그 중국에서의 경험을 중국 다른 경제인들한테 상해 쪽 경제인들한테 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의 갔다 오고 어제는 이제 뭐 전국 자원봉사 대회 가서 같이 토론회 좀 하고 그리고 내일은 또 중국에 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다른 그룹 25개사의 이제 경제민주화 방식이라든가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 방식 그리고 경영 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업 문화, 제도, 특히 평생학습 제도와 제한 제도와 보상 제도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소개하는 모임이 이제 내일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디서? 내일 하는 건 정주에서 있습니다. 정주. 지난주에 한 건 상해고. 저희가 주로 가는 데가 상해, 베이징, 정주, 진안, 그리고 광동 이렇게들 갑니다. 꽤 여러 군데를 다니시죠. 그렇지만 다 2시간에서 4시간 거리 미만이니까 미국 다니는 것보다는 덜 힘듭니다. 비행기로 이렇게 다 그렇죠, 가시니까. 그렇죠. 그 중국에서도 지금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원래 중국이 11차 5개년 계획 때부터 육체 노동 경제를 지식 경제로 가자고는 그랬지만 이번 12차 5개년 계획에 들어와서 부쩍 더 혼이 있는 경제 쪽으로 가면서 혼이 있는 경제를 가려면 기업이 상하 이 상명 하복 밑에 사람들이 무조건 윗사람의 지시를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근로자들도 또 중간 관리자들도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경영 민주화죠. 그거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윤리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되겠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지식을 다기능 다지식을 갖춰갖고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지식 근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 합의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한 1-20년 빠른 거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이 오히려 우리보다 최소한 지금으로 봐서는 한 5년은 빠른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10년도 빨라질 수 있는데 정치 민주화하고 달라요. 경제 민주화는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의 지속적 혁신과 전사적 기업가 정신이 우리보다 빨리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중국의 근로자들의 어떤 그 수준이나 어떤 의식이나 기업 문화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기업의 어떤 인식이나 수준보다 좀 더 민주화 척도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수준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전반적으로 못해요. 그런데 고급 관리자하고 최고 경영자들 마인드가 완전히 유럽식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물론 공부도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생각은 자기네들만의 힘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 근로자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결국 소수가 이끄는 조직보다 나을 거다. 그게 이제 첫째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1인 다기능, 다지식을 가지면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하는 데서 오는 혼란이라든가 불필요한 통제를 다 해결하면서 이 스피드 있는 경영을 할 수가 있다. 걷다 신뢰까지 바탕이 되면 더 많은 불필요한 통제가 없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신제품도 개발되고 빠른 속도로 시중에
소개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믿음이 있고 특히 개개인들한테 투자하는 게 그 가정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 자녀들과의 대화에도 도움이 돼서 사회 발전에도 좋다. 그래서 개인한테 투자하는 게 기업 발전은 물론이고 가정이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전략으로 나라도 권고했지만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거죠. 그 투자한다.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투자한다는 거죠. 기업이. 그렇죠. 기업이 근로자들한테 회사 부담으로 다기능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임금 외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아니 임금을 주면서 임금도 주고 공부를 시키는 거죠. 공부도 회사 돈으로 시켜주고. 그래서 거기에도 한 회사 경우 이번에 저희가 한 파일럿한 회사는 저희 교육에 참여하는 비용을 다 회사가 부담하고 또 저희를 비싼 컨설팅 피를 내면서 한국에서 초청해 갔던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시켜주고 급여도 주고. 그렇습니다. 근무 시간도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늘리는 거를 줄이는 근로자들도 뭐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늘리죠. 근무를 다 하면서 근무 외에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자기가 채우고. 그래 우리나라는 오버타임이 사람을 덜 뽑기 위해서 오버타임이 있는데 그렇죠. 3명이 하고 2명이 해버리고 그렇죠. 오버타임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오버타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예요. 현재도. 그런데 공부를 할 때 오버타임을 인정하니까 이제 뭐 인정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고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자기 가정에도 도움이 되니까 근로자들이나 중간 관리자도 좋아하고 회사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가장 가치 창조적이다 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중국이 지금 뭐 정치 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약간 그 상하이방 뭐 태자당 이런 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뭐 파벌은 있는 거지만 중국의 개발 단계에서 봤을 때 그래도 7천만 명 가까운 그런 조직된 그런 소위 말하면 엘리트 양성 기구가 있다는 게 무조건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 학교 담 헐기를 할 때 사회적 합의를 얻어서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아직도 담이 없어도 될 장소에 담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북경이나 중국 주요 도시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탁 되고 난 다음에 아주 지도자들이 앞장서 그러니까 담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자꾸 우리보다 무조건 뒤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분야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봐도 물론 거기는 이제 민주화된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 민주화 쪽에서는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 이제 한국의 정치 문화를 보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큰 소리 칠 만한 입장은 아니지 않나요? 결국은 국민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고 1% 안팎의 기득권 특권층들만 회피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됐다고 볼 수 없고 또 대의민주주의도 실패한 거죠. 투표율이 54%밖에 안 된다든가 그중에 49% 득표한 사람이 이 다수당이 된다면 전체 국민의 25%밖에 지지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 반영이 안 돼요. 대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가면은 또 우리 사회에 권위 의식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지도층들이 근로자들이 더 공부 많이 했고 더 컴퓨터도 잘하고 인터넷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우리 세대보다 잘한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지시를 따라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르신들 중에 일부는 지시하기 전에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식 근로 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에
사실은 근로자도 적응하고 또 경영자도 적응하고 또 그렇죠. 어떤 시민들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난 주간에 사실은 뭐 몇몇 언론사 인터뷰하신 것도 기사도 나고 해서 네. 뭐 안철수 출마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좀 뜨거웠었습니다. 공개 지지를 했다라고 이렇게 뭐 난 걸 외국에서 봤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공개 지지인지. 예. 그거는. 경제 얘기 끝에 네. 이제 나온 얘기였는데 네. 그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으로서 시장이 됐는데 그런 양반이 계속 무소속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를 네. 굳이 민주당이라는데 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제3세력이 대한민국을 개혁할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안철수 같은 사람이 네. 이 대선 나오는데 도움되는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일 수도 있다. 네. 그러면서 이 국민의 54%밖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면 네. 우선은 제3세력을 키워야 된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연합을 하든 뭐 다른 당을 만들든 하는 건 모르지만 그런 얘기하면서 이 제3세력에 누가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안철수가 있지 않느냐 국민 마음속에 있고 지지도도 40%에서 55% 사이 아니냐. 네. 그런 얘기 끝에 또 그 사람이 장점을 얘기해 보라고 해서 장점을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공개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아직 뭐 본인은 네. 출마 의사를 가지고는 있겠지만 발표를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으니까 네.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네. 몸을 던질 만한 그런 중요한 때이다. 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네. 제가 8월 23일 날 선언을 하고 9월 달에 나왔는데 저처럼 늦게 나올 필요는 없지만 예. 또 지지율이 40% 내지 55%나 되니까 저보다야 뭐 10배 안전한 위치에 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준비를 더 많이 할 필요는 있다. 네. 6, 7월 말에 나오더라도 네. 늦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까지를 했죠. 그래서 그게 공개 지지로 둔갑을 한 겁니다. 네. 공개 지지는 아니고 이제 그 안철수 나오면 공개 지지할 수 있죠. 예. 네. 그렇지만 지금은 나오진 않았으니까. 예, 공개 지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안철수 원장 얘기가 사실 뭐 지난 그 서울시장 재보선 때부터 해서 계속 그 이어져 왔는데 네. 벌써 한 6개월 정도 이상 넘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9월 그렇죠.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현실이냐 아니면은 안철수 현상이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안철수 원장이 출마한다고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희망 사항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건지. 요게 이제 문제가. 이제 희망사인 건 분명한 것 예. 같고요. 현실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 워낙 그 양당이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진입 장애를 이렇게 진입 장벽을 만들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 두 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려면은야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왔던 박원순 변호사마저도 결국은 일단은 들어갔죠. 네. 그 중에 하나를 찾아 이렇게 갔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국민의 열망이 있고 또 본인도 열망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선거에 나가려고도 했고 예. 박원순을 적극 지지해서 박원순을 대신 시장 되게도 했고 네. 그 다음번에 대선도 양당에 문제가 있다. 네. 특히 응징받아야 될 당도 있고 네. 또 크게 개혁돼야 될 당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총선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랬는데 총선이 경제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일자리는 어디 다 가버리고 예. 젊은이들의 좌절을 풀어줄 많은 해결책들은 다 어디 가고 엉뚱한 방법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사명은 총선 전보다 오히려 더 커졌다고 봐요. 네. 이대로 자칫하면 4년 갈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기 지금 때문에 현재에서. 경제 문제는 완전히 실종된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은 완전히 실종이 된 그런 총선 결과가 됐고 경제적 화제가 주 대상이 된 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스캔들 싸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원장이 이 상황을 판단해 본다면은 네. 지난해 9월, 10월보다도 또 연말보다도 또 3, 4월보다도 총선 이전보다 예, 총선 이전보다 지금이야말로 더 절박감을 느낄 것이다. 네. 그리고 오랜 세월 사회 봉사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몸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옳다. 그러나 준비는 많이 하고 네. 시기는 너무 서둘릴 필요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당은 만들지 말라. 그 얘기까지는 제가 그러셨죠. 예. 공개적으로 한 거죠. 네.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양당의 후보가 안 됐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선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러한 목표를 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네. 양당은 느긋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뭔가 저는 안철수 방식이 나오리라고 보고 네. 그것은 박원순 방식보다도 더 진보된 방식으로 네. 국민의 감동을 드리는 네. 그리고 양당의 그 어떤 껍데기 지키기 네. 그것을 뛰어넘는 네. 그런 새로운 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원장이 어쨌든 정치 현실에 이렇게 한번 발을 담그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또 계속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래서보다는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너무 문제가 오히려 더 당면한 문제가 악화가 있고. 됐기 때문에 예.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에 네. 성공한 기업인들이나 지도자들의 네. 사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그 문제 의식을 없대면 사명이 있어도 모르고 지나갈 수 뭐 있지만 그럴 수 있죠. 문제 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네. 분이고 또 앵그리버드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작은 힘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자라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올바른 처신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안철수 원장이 현실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면 공격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뭐 검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검증한 사람들이 검증한 결과가 우리나라의 이 부패와 부정과 무능한 사람들을 양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 썩은 부대에라 담으면 안 된다고 봐요. 네. 뭐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검증받아서 이 어떤 마피아의 우두머리들이 되다시피 했는데 얼마나 썩은 일이 많아요. 최근엔 무슨 뭐 국가 원수의 네. 멘토라는 사람마저도 당당히 돈을 받았었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온갖 부정과 부패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를 검증하겠다는 건 완전히 이 도둑이 매를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 그러함에도 안철수는 당당하게 그런 걸 이겨낼 거고 네.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예. 네. 그 개인적으로나 회사로나 네. 그런 분이고 지금 이 시대에서 이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 여부는 무슨 장관을 했거나 지사를 했거나 국회의원을 했느냐 당대표를 했느냐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썩은 거 많이 해봐야 뭐예요. 네. 서울시장. 오히려 그러한 뭐 행정 경험이나 정치 예.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또 독이 될 오히려 수도 보면 있는 썩은 시장 시절에 무슨 주고받은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서 그 과거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 있다. 시장을 했든 국회의원을 했든 장관을 했든 뭐 지사를 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부패로부터 자유스럽게 할 거냐. 네. 누가 부정과 반칙으로부터 자유스럽게 할 거냐. 네. 연간 350조나 되는 국가 예산을 7, 80%를 쓰고도 이 20, 30%를 남겼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교육에 쓰고 좋은 복지에 쓰고 건전한 복지에 쓰고 중소기업 살리는 데 쓰고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하는 데 쓰고 통일하는 데 쓰고 이런 그 정부 예산에서 20% 뭐 작게는 10% 많으면 20, 30%를 전환시킬 수 있는 과거와 단절된 인물이어야 되거든요. 기존 정치인들은 과거와 단절된 게 아니라 과거에 다리가 묶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과거와 계속 연계가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나 경제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네. 썩지 않은 경제인을 골라야 되는 썩지 않은 거고 경제인을 골라야 뇌물 갖다 바치던 그런 경제인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던 네.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던 사람이 안철수이듯이 뭔가 이 사회의 바이러스들을 나쁜 바이러스들을 퇴치시킬 수 있는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운 인물이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최적합이라는 거죠. 정치에 좀 나쁜 바이러스가 많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연간 35조 내지 뭐 많으면 70조면 5년이면 그게 거의 이 5년이면 한 150조 이상 되는 200조, 200조에서부터 예. 거의 400조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돈을 절감할 수 있다. 절감해서 다른 쪽으로 더 돌릴 수 있다. 그렇죠. 그 이제 교육이라든가 중소기업 살리기, 예. 또 뭐 그렇죠. 건전한 복지 이런 쪽에 쓸 수 있죠. 저희가 그 말씀은 사실 거의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보시면 핵심 기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불필요한 부패 예산, 낭비 예산, 누수되는 그 재정을 절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요. 절감을 하면 그게 연간 최소 35조에서 많으면 70조까지 된다. 그러면 그게 5년으로 따지면 150조에서 200조 정도의 예산이 150, 뭐 180조가 넘고 이렇게 늘어난 거면 200조에서 400조 가까이. 200조에 400조까지 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러면은 예산을 그러니까 증세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증세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공연히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거고 네. 이 정부 예산을 독일 앙겔라 메르켈 연방 총리처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퇴해야 돼요. 그리고 사퇴 안 하면 탄핵해야 될 텐데.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과감하게 줄일 없는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그런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격이 없는 사퇴하는 사람. 자격이 없다. 네, 그 사람들은 특히 지금 자꾸 예산을 늘리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능력이 없다는 게 검증된 사람들이죠. 지금 사실 프랑스 대선도 지금 예산을 긴축하지 않고 더 늘리겠다라고 한 후보가 1등을 해서 유럽 시장, 유럽 증시가 막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늘려야 그거 복지 예산으로 쓴다는데 예산 늘려서 복지 예산 쓰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이제 상대방 걸 뺏어서 주겠다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고 예. 굉장히 선동적인 거가 많을 것 같고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지만 되는 거니까. 거둘 때 예. 걷더라도 우선은 낭비와 네. 부정과 부패에 의한 누수 예산 네.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누수 예산이 연간 35조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수 예산만 제대로 좋은 예산으로 바꿔서 쓰면 그렇죠. 그것으로 복지 재정, 교육 재정 뭐 이런 것들 요새 지금 무상 보육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 막 난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감당하다 이런 얘기라고 보여지겠죠. 그렇죠. 예.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뭐 4대강 예산이라든가 네. 또 정부의 이런 건물 관련 예산들이 얼마나 많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네. 불필요한 도로, 불필요한 건물 그리고 민자로 투자해가지고 또 거기에 민자로 해서 보상해주는 하는 것도 상당히 있지만 많고. 예. 공공 건물들이 엄청나게 정부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자체 지방 재정은 점점 악화되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가 많아지는데 예산을 더 늘린다. 그러면 빚을 더 내겠다는 것밖에 네. 안 되니까 사실 나중에 이게 부실로 다가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건 기업에서 투명한 경영을 해본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국가의 모든 수지와 네. 국가의 자산 현황을 네. 국민들한테 탁 털어놓고 네. 이 중에서 이렇게 자원 낭비가 많았다. 네. 그리고 이 자원 낭비를 건물이든 토지든 예산이든 이것을 전부 축소하겠다. 그러는 그 투명한 정치, 네. 투명한 경제가 필요하죠. 네. 근데 지금은 국민들은 도대체 국가 이 건물이 예. 다 보면 몇 평이나 되는지 네. 그 중에 1인당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네. 그 중에 소위 말하는 특권층 상위층들이 가지고 있는 건평이 얼마나 되는지 네. 이런 자료들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게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기업의 자산들처럼 나타나는 날 네. 우리 이 지도층들은 아마 저 지구멍을 찾을 겁니다. 예, 정말로 낭비와 이 부정과 부패가 많거든요. 사실 뭐 이번 정부에서 뭐 대표적인 어떤 그 낭비 사례라고 한다면 또 4대강 예산 같은 거로 들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4대강
그건 이미 대선에 출마하시면서 경고를 많이 하셨죠. 그때는 사대강과 함께 대운하라는 것까지 있었죠. 그렇죠. 그때 대운하 예산이 엄청나게 컸었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4대강 예산이나 이런 그 공공기관에서 쓰는 예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복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 줄어가지고 그렇죠. 지방에서 이제 복지 예산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게 늘지 않으니까 지방의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죠. 오늘도 뭐 어떤 외신 기자들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 삶이 팍팍해졌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줄고 그러면서 특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외를 자주 출장하거나 자녀를 해외에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환율 손해까지 전부 다 이 일반 가정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했고 그 혜택은 환율에 대한 혜택은 전부 소수 수출기업으로 가서 이게 FTA를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니었고 일부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FTA를 반대했던 배경에도 결국은 한미 관계를 나쁘게 하자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리라고 본다. 그렇죠. 오히려 이 팍팍한 생활 속에서 환율 효과가 소수한테만 혜택이 가고 다시 FTA 효과가 소수한테만 간다면 그건 다수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뭔가 교정 바로잡는 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정말로 지금 삶의 질이 말이 아닌데 기득권층은 아직도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또 청와대 전 비서관이 한 10억 정도 받았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부패 관련된 사건들이 해결 안 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축은행 같은 것도 뭐 그냥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저축은행 사건이 이 작게는 몇 조에서부터 몇십 조에 해당하는 그런 큰 범죄인데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묻어두고 갈 수 있다는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처절하게 야만적인 사회고 부패한 사회냐 하는 거는 저축은행 사건 등 몇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사실 언론이 제 기능을 해서 옛날 같으면 뭐 벌써 대통령 탄핵해라 난리 났을 텐데 지금은 뭐 언론에서 다 잠잠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 전 위원장이신 최시중 그 전 위원장이 이 현 정부의 어떤 그 언론 통제 정책에 앞장서면서 뭐 오늘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양반이 이번에 무슨 업체로부터 양재동 복합 건물 관련해서 뭐 의심받고 무슨 돈 주고 받았다는 그 양반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많은 분이더라고요. 지금 뭐 사실 그리고 지금 KBS, MBC 다 지금 뭐 파업이 계속 전개가 되는데 해결도 안 해주고 나몰라라 하고 아마 지금 현재 지금 박근혜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경쟁력에 관한 거라든가 삶의 질에 관한 거라든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거, 이 국가의 어떤 이 국제적 지위 향상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 경쟁력이 보이지 않게 많이 지금 이렇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뭐 지금 뭐 북한과의 관계도 사실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것도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조난당하게 된 것의 상당 원인이 북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피해자는 남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결하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금 4년째 해결을 못하고 있죠. 이것은 역사의 큰 후퇴, 뭐 더 부패한 걸로 간 거, 또 민주화 시대에서 이 개발 독재 시대로 돌아간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신뢰라든가 문화 수준이라든가 이런 수준들이 다 후퇴한 거 못지않게 남북 간의 이런 긴장이 온 것은 그 사건을 일으킨 것은 북한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걸로 지도자들의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니고 이것을 풀어내는 중국과 러시아를
보다 더 잘 활용하고 네.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더 문제 해결 네. 쪽으로 이렇게 끌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는 네. 정말 아주 현재와 같이 또 몇 년이 지나간다면 결국 중국의 이 굴기 승천하는 그 기운을 한반도가 이겨내지 못하고 네. 함몰될 수 있는 네. 경제적으로나 국제사회적으로나 위기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남북 관계는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든 간에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남북 대치 비용, 남북 긴장 비용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평상시에도 통일 코스트와 분단 코스트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분단 비용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다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을 놓고 국민들이 토론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까지 전투적이거나 비이성적으로 가기 전에 올바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한국 사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대치 긴장 상태가 더 고조되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더 커진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국경이라는 것보다도 접경이 지상으로만 한 1,300km가 넘어요. 북한하고 중국과의 그렇죠. 접경이. 그리고 해상 쪽으로 또 이렇게 6,700km가 있기 때문에 근 2,000km의 접경선을 중국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대국이고 그래서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은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전략적 이득을 넘어서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해하고 역으로 잘 활용해서 중국이 이 남북한의 통일을 도와주면서 경제가 중국의 모델이 되게 하면서 앞서가게 하고 중국이 뒤따라가는 이런 그 리더십을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단을 고착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칫하면 전쟁 위험까지도 일으키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잘못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가 발전하려면은 사실은 정세가 안정돼야 사실 경제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도 경제가 안정도 돼야 되지만 신뢰가 있어야 된다. 신뢰 관계로 국내외적으로 우선 정권이 거짓말 정권이어서는 안 되고 신뢰받는 정권이어야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자꾸 빈껍데기 화장성세를 할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선 남북관계의 해결을 요구해야 될 것 같고 도움을 요청하고 윈윈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그 신뢰를 바탕으로 또 진정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도와주는 거거든요. 독일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어요. 그렇듯이 우린 뭐 독일처럼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아닌데 왜 못 도와주겠어요. 결국 우리 리더들의 진정성 부족이나 리더십 부족이나 설득력 부족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생방송으로 문국현 대표님과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청취자분들 샵 문국현 붙여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일요일에는 그 대형마트 휴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쉬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중소 상인들을 좀 살려보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강제로 쉬게 했는데 이제 뭐 그게 아직까지는 큰 실효성이 없고 그것이 과연 그 중소 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 이제 뉴욕이나 뭐 런던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 거대한 재벌들이 하는 그런 그 마트들은 교회 가서나 물건을 살 수 있게 해놨지 멀리 동네 근처에 있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것은 상인들의 모임이나 주민들의 모임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물량 위주가 아닌 삶의 질 그리고 주민들 간의
서로 상부상조하는 네. 그런 로컬 이코노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재래시장이 그런 예. 방식이죠. 그런데 네. 그 지역 경제 내지는 로컬 이코노미의 정반대 입장에 있는 게 지금 대형마트. 글로벌 이코노미의 외국에서 생산돼서 수입된 제품을 굳이 안방까지 이렇게 다 차지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네. 사실은 이 대기업들이 먼저 네. 이 인간 존중 그리고 사회 존중 생각이 있다면 굳이 그 작은 자영업자들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골목골목에 들어오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걸 정부가 자제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방법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대기업들이 금도가 있어야 되고 네. 또 대기업들이 그런 스스로 자제하는 능력을 갖추게 주민들이 결합돼 있어서 네. 설령 그런 게 들어와서 이득을 보는 주민들이 있더라도 일부 꼭 그런 거는 좀 먼 거리까지 자동차를 타고 나가든 기차를 타고 나가서 사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하철을 타고 나가든 좀 먼 거리에 있게 하고 원래 수백만 자영업자들은 네. 자영업자들은 살 길을 해줘야지 지역 그러지 사회. 않아도 지금 네. 일자리가 모자라는데 이 원래 있던 일자리들을 다 뺏어버리고 네.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네. 그 지역의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네. 아주 나쁜 네. 해악을 끼치거든요. 그렇죠. 일단 대기업이 반성하고 네. 대개 글로벌 메이저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러고 우리 주민들이 네. 좀 더 외국의 사례가 많으니까 뉴욕도 잘 막아내고 런던도 잘 막아내는데 네. 굳이 우리만 그걸 못 막아낼 리가 없거든요. 바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유통민주화에 관련해서 사실은 뭐 포럼도 참여하시고 관심이 많으신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중소기업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고 또 소비가 될 수 있는 또 작은 어떤 그런 상가들 이런 것도 같이 작은 상가도 있지만 직거래. 직거래. 외국에서는 직거래나 계약거래가 많죠. 네. 그래서 얼마를 농산물을 계약을 해서 생산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물건을 사주는 이런 특별 채널을 만든다든가 네. 이러다가 보니까 중간상을 적게 통하면서 굳이 이 수입해온 제품들 네. 그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써오면서 가져왔지만 한국 실정에 안 맞는 거 네. 한국의 입맛에 안 맞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싸다고 사는 것보다는 네. 조금 비쌀지 몰라도 네. 아니면 같은 값이라면 네. 얘면 한국 입맛에 맞는 거 네. 한국의 문화에 맞는 거 네. 그리고 같은 10,000원짜리라도 하나는 한국에서 고용을 2명을 고용한 거고 하나는 한국 고용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렇죠. 거라면 네. 그 제조할 때 2명이라도 더 고용한 네. 그런 그 기업 제품을 사주는 거가 네. 전 세계에서 널리 인정된 하나의 아름다운 관습인데 네. 우리는 고용은 빼놓고 현재 도착한 값만 따지자. 그렇죠. 왜 10,000원 대 10,000원 네. 아니냐. 예. 그러면 이게 세계적인 회사건이 20,000원짜리 사달라 그러는데 그거는 제조할 때 한국 사람을 하나도 고용한 게 없거든요. 네. 뭐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중국에서 온 거나 뭐 필리핀에서 온 근로자라도 한국에서 단 한 명이라도 고용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한국의 사회적 측면에서는 귀한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물론 유통업소를 운영하는 데는 사람을 고용했겠죠. 그렇죠. 유통. 그러나 그쪽은 국산품도 똑같으니까 네. 제조 쪽에서 네. 누가 고용했느냐 보면 제조 쪽에서 고용한 쪽을 사주는 것은 네. 전 세계에 다 이 통용되는 일반적 하나의 상식이다. 미덕이고 상식인데 예. 이걸 깨려고 그러니까 네. 마찰이 많은 거죠. 이게 사실 많이 깨졌죠. 지금 많이 깨져가지고 우리 사회에 그 큰 거 숭상하는 사고라든가 예. 또 재벌들이 이 아무데나 침투하는 거다 보니까 재벌의 이름을 따서 네. 외국 그 상표들이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거 바로 잡아야죠. 예. 아마 앞으로는 자제할 겁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자제하겠죠. 예. 정권이 좀 제대로 바뀌어야 될 것 글쎄 지금은 아무래도 네. 재벌이라든가 큰 거 숭상하는 정권이지만 네. 다음에 중소기업을 숭상하고 사람을 숭상하는 네. 그런 정권이 나온다면 네. 모든 세상 문제를 풀어가는 거가 사람 중심이 될 거고 일자리 중심이 되겠죠. 네. 최근에 이제 그 무상급식에 이어서 이제 무상보육 정책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사실 문제고 네. 또 뭐 요번에 이제 그 출산비 애 낳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드는데 그 산후조리비가 좀 많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후조리원비가 너무 비싸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가세가 면제가 됐는데 비용이 안 내려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뭐 이렇게 정책을 좀 하긴 했는데 약간 미봉책이나 좀 미시적 그런 그 정책에 너무 머물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청년 일자리와 전체적인 뭐 주거 문제랑 연동돼 있는 건데 그것을 뭐 산후조리원비 부가세 면제해 준다고 해서 해결된 애 많이 낳고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좀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이제 가장 잘못된 게 일자리를 나누면 현재 과로하고 있는 노동 시간을 나누면 그래서 국제법을 지키고 국제 관행을 지키면 우리도 떳떳한 민주 국가가 되고 또 민주 산업 국가가 되면서 직장에서의 사고를 막고 불행을 막고 연간 17조 원이나 되는 산업재해 비용을 막고 다 좋으면서도 4,500만 명의 인원을 더 정규직에서 뽑을 수 있거든요. 정규직으로 4,500만 일자리를 그리고 4,500만 명 일자리를 만들면은 사람이 부족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은 결국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게 되고 사람을 함부로 해고한다는 위협도 적어질 거고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도 정규직으로 80% 이상은 옮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정규직의 한 20%는 아마 내가 원해서 비정규직으로 있겠다. 나는 그 선진국에서는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시간제 근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싶다. 나는 하루에 6시간 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분들은 다 정규직화가 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경제의 불황을 탈 때 사람을 해고하는 것보다는 선진국처럼 우리가 다 같이 20%씩 일을 덜 하자. 굳이 200만 명을 왜 해고하느냐. 우리가 다 같이 200만 명 해고에 대한 하는 게 우리나라로 보면 굳이 따진다면 뭐 한 10% 일을 덜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10%씩 덜 일을 한다든가. 굳이 기업들이 현금이 모자라? 그럼 우리 10%씩 월급을 몇 달 동안 안 받을게. 이런 사회적 대화를 하면 되는 거지. 사람을 한번 뽑아놨다가 해고 못할까 봐 걱정이다. 해고 안 해도 되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핑계대고 그 집단이 야합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또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일단은 일자리 나누기는 빨리 실시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2018년부터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니까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면서 100만 명 이렇게 늘려나가면 사람이 부족해져요. 부족해지면 부족해질수록 정규직화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만큼을 특권비 더 주던 거에서 상쇄시킬 수도 있지만 혹시 모자라는 부분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가치가 올라가서 제품의 가치나 서비스가 해외 팔 때 올라가면 거기서 보상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노동 시장도 양극화돼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대기업만 가려고 하고 또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국내 인력을 고용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 인력을 쓰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취업난, 한쪽에서는 구인난이 있는 일종의 그 일자리 양극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의 근무 조건이 대기업처럼 상당히 좋아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겠고 대기업 자재들이 우리나라 지도층 자재들이 이런 인연 저런 인연으로 대기업에 다닐 거가 아니라 사실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뭐 그 사회 지도층 자재들이 반드시 선진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제일 먼저 가잖아요. 군대를 피하지 않고 제일 먼저 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사실은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중소기업에를 가봐야
그래야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고 현실을 알게 되고 네. 중소기업을 왜 기피한단 말이냐. 이걸 다 벤처화하고 독일식 명품 기업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사회적 합의가 일어날 텐데 자녀들은 전부 대기업에라 보내놓거나 어디 정부 자리에라 갖다 놓고는 일반 국민 보러 중소기업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대기업에 가야 뭐 이상한 이 뭐라 그럴까요? 후광 효과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 40년 전에 중소기업을 찾아서 갔듯이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갈 의사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은 지도층의 자제들이 걸로 간다라든가 그래서 군대 가듯이 3년 가서 중소기업을 명품 기업으로 만드는데 참여하고 자기가 창업을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대기업 자제가 그런다라든가 또 국가 지도자들 자제가 그런다든가 그러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정부 안에 물론 부처도 중소기업부 같은 게 생겨서 15개 부처의 활동이나 예산이 중소기업으로 올 수 있도록 가도록 지금은 다 대기업으로 결국은 이렇게 환류되는데 중소기업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내는 게 결합이 되면 중소기업청을 좀 더 중소기업부로 더 올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그때는 한 부총리급까지는 그렇죠. 좀더 권한도 많이 그 정도면 부총리급이 돼야 되죠. 그러나 일단 부처가 있으면서 부총리급 부처 장관이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면 중소기업 확실하게 지원하고 살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도층 자제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사회적인 또 관심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말씀을 나눴지만 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경제인도 어떤 경제인이냐가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새 이제 여당의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또 정몽준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뭐 경제인이라고 하면 또 경제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새 뭐 그 회사 광고도 많이 하고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분도 경제인이고 뭐 안철수 원장도 경제인이다. 그럼 어떤 경제인이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몽준 의원이나 회장도 훌륭한 사람이죠. 뭐 부모한테 물려받을 때보다 더 키웠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정치 생활을 10몇 년, 20년 이렇게 해가는데 사실 우리 한국 정치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부패와 단절시킨 것도 중소기업을 크게 살린 것도 벤처를 크게 한 것도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그 기업은 많이 커졌지만 그 기업은 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조선 기업도 한 뭐 탑5 정도는 아주 크죠.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이제 전 세계적인 이 조선의 화랑기에 잘 됐었던 건데요. 요즘은 이제 조금 좀 과거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지난 아무튼 정치 생활 수십 년 했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 뭔가 국민들이 다 그 성과가 어떻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아실 거고 안철수 같은 분은 전혀 다른 분이죠. 자기 재산을 수조 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국민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그 바이러스 백신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한 사람 아니에요. 우선 출발점 자체가 자기가 창업한 거기도 하지만 창업해서 온 수조 원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돌린 그리고 단순히 그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그 컴퓨터의 발전이나 인터넷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엄청나게 큰 거죠. 거기다가 이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을 했고 윤리적으로 운영하면서 나중에 공개해서 나온 또 자기 지분의 반을 또 기증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약간 이타적인 삶을 하면서도 자기 사업을 하나도 실패한 게 없는 거예요. 되게 이타적인 사람들은 야, 그 사람 착하긴 한데 손해를 많이 보는 뭘 잘 못해 이러는데 그렇죠. 자기를 다 의사로서도 하고 뭐 교수로서도 하고 기업인으로서도 해내면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양반은 암만 해도 안철수 씨는 이제 대한민국을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해서 여태까지의 대한민국 3.0 정치민주화까지 했다가 개발 독재 대한민국 2.0으로 돌아가는 이런 회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때에 이것을 다시 3.0을 넘어서 4.0으로 경제민주화를 앞장서고 중소기업 중심, 일자리 중심, 네. 교육 중심의 사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고 네. 다른 분은 이 대한민국 4.0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20세기 경제와 어떻게 21세기 경제 뭐 아직까지도 뭐 그 경제가 이 캐시카우로서 그렇죠. 좀 기할 여지는 있지만 예. 그러나 이 국민을 다 단합시키고 정부를 또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IT나 예. 모바일이나 인터넷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이 사회를 신뢰 바탕으로 한 스마트한 사회로 소프트 파워 시대로 이끌 사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경제도 경제인인데 같은 경제인이지만 또 이제 대기업을 이제 상속받아서 운영했던 분과 새로운 산업을 창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분의 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되는 경제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창조 경제, 지식 경제 그리고 사람 중심이에요. 예. 즉 여태까지는 물자 중심이었거든요. 그냥 물자를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장치 산업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부 재벌한테만 갔는데 그렇죠. 그러면 일반 사람 자블리스 고용이 없는 성장이 되거나 성장 자체가 그렇죠. 둔화가 돼서 4년째 우리가 2만 불에 있듯이 네. 자블리스로 가면 양극화만 심해지거든요. 네. 근데 잡을 메이킹하는 그런 중소기업과 벤처 중심과 교육 중심으로 가면 네. 이거는 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 명품화되고 네. 가정이 되살아나고 네. 이 일가정 이자녀가 두렵지가 않은 사회가 되는데 네. 지금은 일가정 일자녀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 네. 거거든요. 이건 이미 실패한 경제예요. 지금 경제는. 그러면 지금 경제하던 사람은 솔직히 다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기업 같으면 다 물러났죠.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직도 더 한 번 더 하겠다고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세대 교체를 하고 판을 바꿀 때죠. 네.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외형적 성장은 가져왔지만 사실 질적 성장 외형적으로도 별로 안 가져왔어요. 그냥 수출고만 늘었지. 네. GDP는 그냥 1조 불이에요. 그냥 그대로. 예. 지금 우리 유 실장님도 선전에 속아서 외형은 컸다라고 그러는데 네. 다 그렇게 인식하는 10대 20대 기업의 외형이 컸지 전 국민의 외형은 안 컸어요. 전 국민의 GDP는 그냥 1조 그대로니까. 예. 아,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늘은 것 같은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4,800만 국민은 볼 줄 모르고 네. 삼성이나 현대 차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4,800만의 그 애환 네. 또 젊은이들의 애환을 보는 사람은 절대 외형이 커졌다는 선전에 속지는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정부 청사원 화려해지고 그렇죠. 일반 서민들의 삶은 점점 궁핍해지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가계 부채가 천조가 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경제를 운용했던 팀한테 또 다시 정권을 맡긴다. 그것은 넌센스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번 맡았던 사람들은 다 사퇴하겠죠. 그런데 바꾸는 사람들이 그거면 그렇죠. 그 팀이 또 뭐 비슷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번에 맡은 사람들이야 뭐 다 사퇴하겠죠. 근데 자진해서 사퇴하느냐 강제 사퇴만 남았지. 그렇죠. 예. 사퇴해도 또 일할 것 같은 느낌이. 아니,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은 이제 이 사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사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여당이 또 다시 다 과반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의석수만 과반을 넘은 거지 득표수는 뭐 48, 9%한 건데요. 그죠. 야권이 득표수로서는 앞섰는데 의석수에선 뒤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민의가 잘못 현재 제도의 잘못이지만 네. 또 그 야당 쪽에서 민심을 잃은 것도 또 사실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네.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 54%밖에
54%밖에 투표에 안 나왔다는 게 더 큰 경종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은 대의 정치에 신뢰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두 당이 그렇게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뭐 했지만 54%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80% 되게 만들어야 되고 네. 미니멈 70%는 돼야 그중에 70% 하면은 한 50%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80%를 만드는 능력 그거는 결국 기존 정당이 아닌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만 되고 네. 그 맨 가운데 깨끗한 기업인들이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가 되려면 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좀 나와서 국민들의 민의를 얘가 다양한 분들한테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양당 시스템에서는 민의가 잘 반영이 안 되고 또 지금 같은 정치 구조 속에서는 1등만 이렇게 다 차지해 버리니까 2등 이하의 민의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좀 민의 왜곡 현상이 그리고 많이 무엇보다도 둘 다 영거주의가 기반이니까요. 그렇죠. 영거주의가 기반이라는 양당이라서 문제라기보다도 영거주의에 기반한 거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연고. 지역 연고라든가 기타 연고에 기반한 거가 네. 정정당당한 다양성을 조장하거나 신장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자꾸 몰려다니면서 자기네들끼리 지역 싸움하는 모습이 되면 그렇죠. 나머지 45%의 국민이나 55%의 국민은 이질감을 느끼면서 네. 이 대정치가 우리 국민을 돕기는커녕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불행하게 한다고 믿는 거거든요. 네. 누군가 구원자가 나오길 바라고 네. 그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안철수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안철수 원장의 어떤 그 대선 출마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나 필요들은 사실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현실화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은 뭐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물음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불의를 보고도 예. 칼을 빼지 못하면 남자가 아니라고 하듯이 네.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네. 또 총선 결과가 경제 부흥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더 악화되고 있네.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결단을 낸다면 네. 그거는 저 사회 지도층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자꾸 그렇게 어렵다라고 가정하시지 말고 국민들의 네. 열망이 네. 중간에 해박 놓는 사람들에 의해서 네. 이렇게 너무 과소평가된다라든가 또 조기에 뭐 이상한 논리로 이 흑색 선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끌려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좀 국민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혹시 지치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도 좀 있는데. 뭐 7, 8월을 절대 안 늦어요. 뭐 6월 말, 7월 말 요 사이가 적기지만 설령 뭐 그보다 한 달 늦어져도 네. 절대 안 늦어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기존 정당에 대한 거부 반응이 확실히 있는 거고 둘이 있을 때 거길 맞이 못해서 선택하는 거죠. 셋이 있으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의 최고 지지율은 55%까지 갔었잖아요. 네,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가계부채 문제도 힘들고 솔직히 이제 일자리 문제도 힘들고 그런 문제 너무 많거든요. 네. 글쎄요, 저는 최대의 복지 그리고 국가의 역할은 일자리를 극대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보고 이 일자리가 끊임없이 개선돼서 개인의 발전이 가정의 발전, 사회 발전, 기업의 발전과 이렇게 상생 구조를 갖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4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과로를 오히려 권장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억제하고 있는 현 기득권을 국민들은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바로 잡아서 400만의 일자리가 제대로 됐을 때 그때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바뀌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기업을 혁신하고 기업가 정신이
모든 기업에 충만하고 중소기업이 명품기업, 대기업이 되고 우리 사회가 독일보다도 경쟁력 있는 이런 사회로 바뀌어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가지시면 경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날씨가 많이 화창해졌습니다. 날씨가 네. 좀 따뜻해졌는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진 것처럼 국민들의 마음과 또 경제와 생활에도 좀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고맙습니다.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